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어서가 아니라 죽비와 같은 호남의 호통, 깨우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은 어떤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D-100일을 맞아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D-100일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5.1%, 윤석열 후보 43.7%, 심상정 3%, 안철수 후보가 4.3%, 그리고 김동연 후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양당 후보 격차가 조금 더 지난 조사보다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22, 23 월하에 2차 조사를 했었죠. 26, 27이 3차 조사를 했었는데 두 후보 나란히 좀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 있고요. 두 양 후보 모두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벌려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쫓아가서 오차범위의 거리를 바짝 당겨야 될 처지인데 양 후보 모두 지난 조사 대비 간격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리얼미터 오늘 여러 가지 D-100이니까 뭐 중요한 타이밍이긴 하죠. 많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와 계신 배 의원 씨는 리얼미터 거가 오차범위를 좀 벗어나 있고 예. 나머지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긴 네. 해요. 저 양자는 내년 대선에 실질적으로 저 두 사람만 대결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유력한 두 후보니까 예. 사람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좀 더 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 바로미터라고는 봅니다. 예. 역시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후보를 여러 명 불러주고서 어느 분이 좋으세요라고 물었을 때와 네. 단 두 사람만 불러줬을 때 대답하시는 분들의 심리나 자세는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가? 여러 명을 불러드렸을 때 대답하는 A를 골랐다면 두 사람을 불렀을 때도 꼭 A,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 명에서도 A, B를 고른 분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양자 대결과 가상 다자 대결, 이 가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뽑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방금 주신 말씀에는 제가 한 문장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자건 양자건 현재 리얼미터 오늘 발표한 조사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 말은 글쎄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응답한 보수층의 비율이 조금 이전에 비해서 늘었거나 또는 진보가 조금 줄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진보가 이번 주 리얼미터는 20.7%였고 응답자에 지난주에는 이게 22점 몇 %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물론 2%포인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미세한 계가 국면의 바둑에 비교하자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차범위 이내로 조금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무게중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개가 나왔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일단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TBS가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41.8%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6.1%, 윤석열 후보가 38.9%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한겨레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34.4%, 윤석열 후보 36.1%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리얼미터에서 한 거는 오차범위 밖을 벗어났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가 이번 D-100 조사에서 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무응답층이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샤이 팩터, 샤이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문항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물었을 때 중앙일보 엠버레인 조사에서는 교체 53.5, 재창출 37.6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도 교체 53.6, 재창출 36점, 거의 뭐 소수점 차이로 같은데 유독 이제 달리 나타나는 대목이 뭐냐면 후보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하기를 꺼려하는 샤이 팩터, 샤이 요인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응답층의 이제 크기가 아무래도 캐티 면접조사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AR에서 좀 적게 나타나는 그런 요인인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YTN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정도 더 나타나는 그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팎을 가른 요인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조사도 그렇지만 다른 조사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 좀 확실한 불확실성, 저기 이제 오차범위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쪽이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네.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뭐 연장선상에서 진보층의 응답률이 좀 더 높아졌다든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진보층 없던 진보층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고요. 진보층의 발언 활성화, 발언 욕구. 사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귀찮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말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위기감 같은 게 작동하니까 예. 아, 결집 나라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보 성향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전화 응답 활성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리얼미터만 오차범위 벗어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리얼미터의 오늘 발표 결과치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공교롭게도 이런 경향성을 보였는데 오차범위를 살짝 위로 벗어나 있는 크게 벗어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공교롭게도 나머지 3개서 아까 자막으로 보셨지만 그것들은 대개 3%포인트 이내 오차범위에서도 매우 하단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전화 번호를 추출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그런 점은 감안을 해서 보고 중요한 건 추세가 예.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예. 거기에 올라와 있는 최근 한 2주일치 거의 뭐 19개 정도를 이렇게 다 한번 훑어봤는데 한 군데만 빼고는 윤석열 후보가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금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그 19곳 중에 한 군데만 빼고는 모두 다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 있단 말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누구에 앞서 있다라고 섣부른 해석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런 정도 경향성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장님 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2030 부동층이 이번에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부동층이 유독 이제 청년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들도 그걸 의식해서 청년들을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뭐 청년 보좌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보다야 당연히 플러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런데 두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많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만 특히 지금 요즘 우리가 2030 또는 MZ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정말 싫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에게 엄격하면 너 자신에게도 엄격해라. 예.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여주기. 아, 때 됐으니까 잠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쇼처럼 보이면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지지율에 마이너스 이펙트를 줄 수도 있을 만큼 엄격하고 강렬하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이 세대들에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2030에게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니까 광주에서 그 현재 고3 학생 네. 공동선대위원장에 뽑힌 그 학생의 얘기도 잠깐 예. 나왔는데요. 저런 게 그냥 한번 제사상의 웃기처럼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건 굉장히 안 좋은 걸 거예요, 실은. 한 사람만 그냥 잠시 얼굴에 내보내고 별 역할이 없다거나 그럼 좋지 않겠죠. 저 학생에게 뭔가 걸맞는 18세부터 한 25, 6세까지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역할도 주고 그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발언권도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선거가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들한테 잠깐 이러는구나가 아닌 진정성이 확인되고 서로가 소통이 될 때 마치 사과도 진정성 없이 그냥 뭐 물 한번 끓는다거나 사과하고 허리 숙인다는 것이 나중에 진정성이 없어지면 더 큰 비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2030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그래서는 안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와 대변할 곳을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누구를 어디에 데려오고 무슨 말을 한들 저는 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이런 거 알고 있겠죠. 단순한 일회성 어떤 행동 정책만으로는 단단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도 오히려 마이너스.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2030의 향배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출생 여파 때문에 그 50대나 이런 층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본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투표율 연도 있지만 아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를 보는 관점이 과거하고 다른 것은 과거엔 전형적인 어떤 지역 균열, 동서 투표의 이제 이념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투표였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 4050이 어느 정도 한 덩어리로 또 6070이 한 덩어리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두 연령대의 특징을 보면 4050, 6070은 지지 후보도 결정되었다라는 응답이 70% 넘고 교차의 양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예. 즉 뭐냐면 2030 쟁탈 전, 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2030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어떤 결과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2030의 어떤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점 그리고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2030의 유동성이 전체의 대선의 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고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각 진영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2030 표심도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까지도 이번 대선을 보면 최고의 포인트는 세대균열 특히 2030의 표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예. 숫자를 하나만 짧게 좀 전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제시해야 되니까. 지지 후보를 교체하시겠습니까라고 저희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KSY 거기 보면 전 연령대에서 16%의 분들이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말은 나머지 84% 전체가 지지 후보를 정했고 고치지 않겠다를 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이미 상당 부분 굳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지지 후보 교체 의향을 가지신 16%가 평균인데 20대에서는 이게 28%나 됩니다. 예. 30대는 25%입니다. 그리고 학생층만으로 따로 여쭤봤더니 학생층의 26%가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다. 이 말은 전국 평균, 전 연령대 평균보다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지지 후보 교체할 의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마음을 바꿔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반면 60세 이상 분들에서 현재 누구를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고 심상정일 수도 있는데 바꿀 생각이 있다는 분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현재 이재명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만을 따로 물었어요. 예.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설령 뭐 실수가 나온다거나 여지껏 잘 몰랐던 어떤 무엇이 또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물었는데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답한 분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1.7%, 92% 거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는 네. 거고 예.
윤석열 후보 역시 89.5%. 이 숫자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90% 안팎으로 흔히 말하는 충성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지지 강도가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후보 다 민생 현장을 계속 돌고 있고요. 선대위도 대부분 이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구성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두 후보 발언이 있었는데 두 후보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국민들께 정치가 뭘 해드렸는지 정말로 깊이 반성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사과를 계속하고 있어요. 절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저렇게 지난주 수요일에는 큰절 사죄라고 예.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연일 이제 사과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이제 현재 국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나고 있다. 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면은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서 시작해야 되지.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서 전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연이은 사과는 항상 받는 사람이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나는 했다라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진정성에 더 의무만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 이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좀 보여지고요. 진정성은 뭐 국민들이 평가할 몫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측면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정책 공약하고 이제 좀 차별화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좀 같이 좀 보여집니다. 예. 자, 남은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각종 의혹일 텐데 주말에도 두 캠프는 서로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의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18회, 19회, 도합 37회를 찔러서 죽인 엽기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성격 규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병준 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과거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한 전력을 비판을 했습니다.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지난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저희가 무엇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건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지고요. 배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합니다. 네. 뭐 더 보탤 말도 없고. 데이트 폭력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광주 호남 방문길에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 모르고 예.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제대로 보고 나서야 내 단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물론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과는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 경남 거창에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에 와서 한 말이기도 했고 조금 전에 배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이 끔찍한 살인 두 사람이 희생됐죠. 그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했던 건 저는 문제 있는 사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 대한 사과도 물론 하고 그 당사자들에게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번 사과했다고 전 국민이 누구의 입만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부 기자나 이렇게 방송국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가 나오면 시시각각 뉴스를 접하지만 사시는데 바쁘신 국민들께서는 잘 못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사과를 해도 어떤 분은 여러 번을 다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사과를 하되, 횟수도 중요하지만 거듭된 얘기인데 진정성이 훨씬 중요하다. 네. 그리고 사태에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냥 데이트 폭력, 그럼 요즘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뭔가 우발적으로, 네, 사건 발생은 우발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끔찍했죠. 사건의 양상은 좀 다르다면 핵심에 들어가서 사과는 일단 받아야 할 분에게 먼저 하고, 공인이니까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전 국민에게도 그 사건이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 게 마땅할 것이고, 당사자들에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리스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언제 좀 등판하냐도 관심인데, 그 등판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등판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등판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에서 이때 부인 리스크, 지금 도이치 뭐 주가 의혹, 뭐 학위 의혹 등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저 문제도 지금 현재 좀 휴화선 상태로 지금 잠겨져 있는데, 아마 저 문제도 그 김건희 씨 등판에 맞춰서 대규모 이제 화력 공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 비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관련된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로 이재명 후보가 48.2%였고요. 윤석열 후보가 4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높은 정권 교체 지형에서 또 후보의 인물, 그 능력, 정책이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이제 그런 지형이 인물의 경쟁력을 좀 가리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촉발이 됐던 것이, 그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긍정 자산들이 뭐냐면 돌파력, 추진력, 개혁성, 그리고 이제 바닥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전혀 이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요인인데, 대장동의 이슈 때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조사의 좀 직접적인 시기 연관성을 보자면, 이번 주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른바 강동구 모녀 사건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사건 이제 변호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집중적인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비호감도, 그리고 이제 비토 후보로 언급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물었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높았고요. 정권 연장보다는. 이런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좀 표심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공급 정책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가격 폭등이 가져온 충격과 여파, 그게 제일 크겠죠. 물론 폭등이 최근 몇 개월 새에 이뤄진 건 아니고 현 정부 2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툭툭 뛰었고, 예. 이게 물론 그중에는 자기 집도 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데도 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사실 집값이 엄청 뛰어도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얼마라고 하더라 하는 정도인 거고요. 그 집을 팔고 어디 차에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집값이 단순한 집값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치, 경제, 사회 문제입니다. 일단은 경제 문제고요. 네. 집값이 폭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데 못 올라오니까 이사를 가야 하고, 이런 거 다 사회 문제고, 이런 게 쌓이면 정치 문제로 이미 인화되어 있습니다. 옮겨왔어요. 비근하게 드러낸 게 4.7 재보선에서의 성난 민심,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LH 사태라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게 도화선이 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너무너무 올라버린,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꼭 20, 30대만 포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윗 연령층에서도 집 가지시지 못한 분들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해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30-40%를 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경제에 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사실 이건 딜레마에 가까운 건데 이재명 후보가 특히 꼭 자기 잘못은 아니라 해도 맞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슈일 것이고요. 예.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후보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상당수 국민들도 끄덕끄덕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 지주에게 아직도 대장동 문제가 조금씩 따라붙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기저에 깔리는 화나 있는 심리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성남의 분당구에 있는 조그만 동 하나의 아파트 단지 5개를 짓고 5,900세대를 짓는데도 1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 왜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 아직도 있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분노인 거지. 이재명 당신이 시장이었는데 뭘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 꼭 이것만 아니란 거죠. 네. 그 막연한 분노. 사실은 이거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100일 후면 투표를 하는데 예. 100일 동안에 그 문제가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명쾌하게 클리어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단군 일의 최고의 공적 이익을 지킨 공직자였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잘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요즘 그 얘기 안 한 지 몇 주일 됐어요, 이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나 있는 지점에 다가가는 것, 그게 정치 행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게 투표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민심 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다른 상품죄와 달리 공포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제 추격 매수를 하든지 지금 사지 못하면 어떡하냐. 뭐 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가장 피해를 누가 많이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20대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즉 이제 지금 높은 것도 높지만은 과연 미래에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뭐 이와 관련된 여론이 지금 2030, 특히 30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세제 개편, 장기적으로는 공급책인데 공급책은 지금 내놔도 그네들이 평가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간적 괴리감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단기 처방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2030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이제 그 연령층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이번 표심 결정의 높은 의견, 여론이 과연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표심으로 어떻게 네. 작용할지는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를 가늠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0초만 더 예, 한 가지 말씀하세요. 보충하고 싶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러니까 8, 9, 10, 11 넉 달 동안 예. 제가 지금 10달째, 이제 11개월째 들어가는데요.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넉 달째 서울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 할 때 서울만 우선 네. 떼놓고 보면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어떨 때는 오차범위 이내지만 어떨 때는 10%포인트 오차범위를 훌쩍 넘어서 그렇게 앞서기도 합니다. 네. 넉 달째 과연 왜 그럴까요? 서울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두들 아실 텐데 그 기저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부동산 폭등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서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조금 일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예. 잠재적 상승 요인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넉 달간이나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계속해서 앞서온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누가 더 확실한 정책, 확실한 구도를 만들어내는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100일 전쯤에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곤 했는데 1위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역대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역대 지난 이제 5구 대선은 이제 탄핵으로 빚어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과거 겨울 선거에서는 D-100이 네.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추석이 다가오는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점화하기에 좋고 시기적으로 이제 대세론을 점화해야 된 시기였고 역대 7번 선거 혹은 6번 선거 보면은 D-100일 전에 우세를 보였던 후보가 그대로 이제 대권을 결과도 그대로 나타난
그런 경험적인 혹은 실제 사례가 있는데 하나 이제 2002년 이제 이해창 대 노무현 정몽준 이 구도에서도 지금 하나가 맞냐 안 맞냐를 이제 두고 논란이 이런 그거였는데 예. 문제는 이해창 후보가 앞섰지만은 이미 반창연대라고 하는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가상 대결을 붙이면은 그 단일 후보는 계속 또 이해창 후보를 앞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0일 전 후보 앞섰던 후보가 결과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경험치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번에는 과연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조금 아까 확실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후보의 어떤 리스크 그리고 이제 SNS 활성화로 인한 편향된 뉴스 소비 그리고 이제 지금 지형에서의 어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있지만은 그것을 후보 지지로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어떤 100일 전 흐름이 결과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냐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짧게 한 예. 말씀 한 문장으로 네. 압축하고 싶은데요. 어제까지 비가 왔다고 오늘도 꼭 비가 오는 건 아닐 것이다. 물론 이전에 5번의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던 2002년 대선을 빼고는 이 즈음에 앞섰던 분들이 당선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수치만 보면 그러는데 고려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를테면 4년 전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탄핵 정국에서 치러졌던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거에서는 좀 빼는 게 맞을 거고요. 예. 굉장히 다른 정치 지형에서 치러졌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D-100 아니라 D-150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이겼었고 D-20에서도 당연히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결과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또 변수로 꼽자면은 단일화 과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좀 거론되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뭐 이게 단일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변수가 저는 이제 단일화라고 보는데 구도의 완성 이제 단일화라고 보는데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이 이른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 세 분이 이제 완주 여부가 지금 같은 뭐 미세한 차이, 뭐 1%, 2% 차이에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그랬을 때 과거의 어떤 전례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완주 여부,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 기득권 뭐 철폐 이제 연대를 같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만큼 순탄하게 될지도 대선을 보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율이 어쨌든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른 얘기긴 한데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랑 그리고 이게 각 당에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0일 후의 것을 지금 더군다나 투표율은 몇 %인데 너무 가혹한 질문이시고요. 만약에 내일 투표를 한다면 투표율이 예년에 높았던 몇 번의 선거 높았던 편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비주류에서 나온 후보들인데다가 비호감도랄까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내일 치러진다는 전제입니다. 예. 앞으로 100일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는 굉장한 결집과 사회적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무엇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하는 것은 좀 갈릴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그리고 국민적 논쟁이 아주 세게 붙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이슈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는 분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대선 D-100일 민심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목표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말한 50조 원 지원 약속을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을 찾아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승리의 100일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고리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병찬의 범행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에 대한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범행 도구와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효과에도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는 중증 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충북과 충남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9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 14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캐나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장지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안에 있는 동화경모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노재현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면서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으로 전날보다 619명이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반영돼 주춤하긴 했지만 월요일 기준으로는 첫 3,000명대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주 초반 환자가 줄다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3,28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52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2%로 부산과 대구, 경남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이 줄어서 629명이지만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2명이 늘어서 누적 3,580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2.8%, 접종 완료가 79.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7.8%이고 경기가 85.5%, 인천이 84.8%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나흘째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방역당국이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오미크론 출현에 긴장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코로나의 위험은 당초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방역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 14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북미 대륙에도 상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미크론에 대해 보고하면서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단 캐나다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시각 28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 감염자 2명은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는 모두 1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영국, 독일, 체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홍콩,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입니다. 또 프랑스 보건부는 아직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8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은 이미 이 오미크론이 많이 퍼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정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는 3주 동안 오후 5시부터 카페,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등 야간 통금을 도입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도 저녁 8시부터는 문을 닫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현지 시각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미크론에 대해 보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특징 등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존하는 백신이 심각한 코로나19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는다면서 백신 추가 접종이 가장 강력한 보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응팀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서둘러 추가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고 아직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성인이나 아이들에겐 즉각 접종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29일 오미크론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와 대응책에 대해 추가로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6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고요. 네, 감염학자이자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 연구원인 에릭 빙은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500%까지 감염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와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를 인용하면서 오미크론이 진원인 남아프리카에서 기존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신규 확진 사례에서 오미크론이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약 20일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5배인 100일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와 변이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분자생물공학연구소의 울리 엘링도 자체 분석한 1차 추정치에 따르면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보다 500%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연구해온 미국 물리학자 야니어 바이안 박사는 현재 추정치로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최초 유행보다 6배, 델타 대비 2배까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준비해온 북한이 오미크론 출현에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적으로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새로운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오미크론 출현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북중 국경 개방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지금은 확산 추이나 위험성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특별 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시설 운영과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1명이 2천만 원 한도로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달 시작된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의 지급 예정액이 6,400억 원을 넘기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내일 사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11월분 캐시백은 2,583억 원이며 10월분까지 합치면 모두 6,458억 원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자신의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정형과 변동형 사이 고민이 깊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금리를 갈아타야 할지도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 보면 좋을지 강희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느냐입니다. 먼저 현재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고정형 금리가 상하단 모두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상승폭도 더 큰 추세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를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지만 변동형과 고정형 사이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신규 대출을 받을 때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고정금리 선택을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이제 그렇게 급속한 상승 국면은 이제 지났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유리한 국면이 아니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만기의 장단기 구분에 따라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단기성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적절한 시점에 대환대출, 즉 금리 방식을 바꿔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상품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따져봤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더 적은 것인지를 한꺼번에 따져보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상품별로 세부 약관이 천차만별인 만큼 특히 DSR 적용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등의 가계대출 판매를 오늘부터 일시 중단했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중단됐고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새마을금고로 대출이 몰리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야 합니다. 환자 이송 중에 언제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설 구급차 업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서 의료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 아래 응급구조사라고 쓰여있는 명찰. 박모 씨는 이 명찰을 가슴에 차고 사설 구급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박 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아래에 빨간 띠가 그려진 응급출동용 사설 구급차는 출동 때마다 응급구조사가 한 명씩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업체에선 무자격 직원이 대신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대학이나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근무하는 사설 구급 업체에선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업체 동료 이모 씨도 아무런 자격증 없이 환자 이송 응급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쓴 환자, 15리터 하는 환자를 그거는 응급이거든요.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을 해버리고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어떻게 무자격자가 응급구조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낸 응급구조 일지를 YTN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박 씨와 이 씨의 이름 대신 다른 1, 2급 응급구조사들 이름만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하고
응급구조사 번호 좀 불려줄 수 있겠냐? 면허증을 사서 빌려서 이름하고 구조사 번호만 알아서 본인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사실인지 물어보자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러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응급 이송 차량에 타계한 적은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응급 차량에도 탔던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응급구조 일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파악되면 업체의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탑승 유무에 대해서 그분이 탑승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의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는 매년 초 도내 사설구급차 업체에 무자격자가 있는지 서류 등을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짜 응급구조사를 동원해 의료 행위를 해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설구급업체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른바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병찬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불만으로 일으킨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김병찬에 대해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김병찬이 범행 도구나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병찬이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과거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감금한 사실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살 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3살 계모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3살 의붓 아들을 상습 학대하다가 지난 20일 서울 천호동의 자택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부가 사건 발생 당시 일을 쉬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아이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로 숨기고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새벽 1시쯤 단속에 나서 현장에 있던 여성 10명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당시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소는 사우나 내부 거울 뒤에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는 비밀문을 숨겨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생안전 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법 수도 용품이 대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수도용품 6만여 점 35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중국산 수도꼭지를 수입한 뒤 한국산인 것처럼 상자만 바꿔 포장하거나 KC 인증 범위를 벗어난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욕지도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 탈선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모노레일이 승차장 도착 100m 앞에서 멈춰섰고 관리 직원이 원격으로 운행하다가 가속도가 붙어 선로를 이탈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정을 벌여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이 선로를 벗어나 떨어지면서 탑승객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찰을 찾아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경남 남해군 성담사에서 열린 낙성식과 타종식 대법회에 참석했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진제 큰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들과 1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판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 등판 문제를 두고 이분을 공개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계속 묶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본선 후보가 됐는데도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캠프의 좌장과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가 포함됐습니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91년생 스튜커바 디나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양당 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다음 달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치 교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결선 투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양당 체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열기 위해 중도 세력과의 공조도 추진할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연 대면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 콘서트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콘서트가 열린 소파이 스타디움의 크리스티 부처 부사장은 BTS가 소파이 스타디움 역사상 처음으로 4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연은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단독 밴드 또는 아티스트의 공연 가운데 최다 티켓 판매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LA에서 대규모 공연을 진행 중인 방탄소년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미상 베스트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른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본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BTS는 또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싶다며 국내 팬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BTS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때까지 2년은 정말 당연한 삶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서 정말 무척 좀 슬프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의 콘서트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어떤 표정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We had countless shows and awards, but the recent Artist of the Year at the AMAs and the second Grammy nomination were truly something, and it really did mean something for us. As an artist started out in Korea, the limitations of our identity, language, genre, and the invisible walls, we felt like they truly existed.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아미 여러분들과 더 많은 콘서트를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콘서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울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강남 3구의 납세액은 서울 지역 전체의 절반을 넘었지만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서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 구로 확산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48만 명 가운데 1주택자는 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택자 비중이 60%를 넘은 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 명이 납부 대상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액은 5,1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78만 원입니다. 세액 비중은 19%에 육박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는 2조 2,6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89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02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인원은
70에서 90%, 세액 비중은 93에서 9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2조 8천억 중 절반 이상은 강남 상구 몫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가 9만 2천 명에 8,383억 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초와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용산과 마포, 양천, 영등포, 성동구도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많았습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서울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구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지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지난해 28억에서 올해 191억 원으로 6.8배가 늘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다음 달에만 전국에서 7만 1,3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청약 물량은 6만 2천여 가구며 수도권에는 2만 5천여 가구, 지방에는 3만 7천여 가구가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번 달 일반 청약 물량 대비 3배가 넘는 공급량이고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 리얼투데이는 내년에 대선 등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 분양하려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장기 거주한 뒤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이 가능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자 6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 등은 지난 9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를 검토한 결과 6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는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컨소시엄 등이 선정됐고 인천도시공사 사업지에는 금성 백조주택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뽑혔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광물을 캐낸 뒤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있는 폐광산이 전국 곳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황폐한 폐광산을 관광지로 꾸며서 활용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7개 면적의 거대한 옥빛 호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수를 둘러싼 절개지는 웅장함을 뽐냅니다. 그 너머 푸른 동해바다도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동해시가 50년 넘게 석회석을 캐낸 황폐한 폐광산을 관광지로 꾸민 겁니다. 304억 원을 들여 4년간 공사한 끝에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폐광산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호수의 물도 청록색으로 너무 맑고요. 탁 트인 게 가슴도 같이 트이는 것 같고. 대형 화물차가 석회석을 실어 나르던 도로는 루지 체험 코스로 변신했습니다. 석회석을 부수던 쇠석장은 카페와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카이 글라이더와 짚라인 등 공중에서 활강하는 체험시설은 짜릿함을 선물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설레이고요. 또 오면서 내려올 때 그 경치도 같이 봤거든요. 이뻤어요. 시멘트 회사는 복구비를 절감한 대신 축구장 150개 면적에 이르는 폐광산을 동해시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무의미하게 원상복귀보다는 그런 창조적 재생, 친환경 복구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해시는 2027년까지 투자를 유치해 캠핑장과 숙박시설 등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하면서 국내 숙박, 음식 업체 중 절반가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국내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계 기업 비중은 17.8%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숙박, 음식업이 4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34.1%에 비해 11.3%포인트 상승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 리딩방, 공매도 불법 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장지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안에 있는 동화경모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노 씨의 아들 노재혼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를 동화경모공원으로 모시려고 한다며 안장일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곧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보통 사람을 표방하던 아버지가 실향민들과 함께 남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날을 기원하리라 믿는다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면서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기 위해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 광주 16도, 부산은 1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12월의 첫날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